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합성 과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명반응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탄소 고정 반응을 통해서 마지막 광합성 단원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대단원 3단원을 완전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3단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유전자의 발현 조절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면과 원이랑은 조금 다른 포커스를 좀 맞춰서 유전에 대해서 원리를 배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일단 오늘 광합성을 얼른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지 분량이 꽤 많기 때문에 빈칸 학습지 이제 채우는 거 영상 강의 하나 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도 문제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일단 나눠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광합성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응식을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지금 선생님이 빈칸을 뻥뻥 뚫어놨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12분자의 H2O 물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산소 기체와 그리고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광합성이라고 하면 이 화학 반응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화학 반응식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순서대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자, 처음 실험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벤신의 실험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벤슨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X축 시간 그리고 Y축 광합성 속도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요. 항상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치는 게 바로 X축과 Y축을 확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위에 가하고 나에서 공통점은 여기 1번, 2번 과정은 공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 첫 번째 과정은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가 공급한 과정인데 이때는 광합성 속도가 일정하게 머물러 있는 걸 보니까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과정에는 빛을 공급해 주되 CO2를 차단을 한 상태예요. 이때도 광합성 속도에 변화가 없죠. 그런데 자, 세 번째 과정을 보면 두 개가 차이가 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먼저 빛이 없는데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 일시적으로 광합성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아래로 감소하고요. 빛이 있는 상태에서 CO2를 공급해주면 지속적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옆에 지금 해석을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가의 1과 3에서 광합성 속도 똑같이 빛이 없고 이산화탄소 공급하는 동일한 조건인데 왜 광합성 속도가 다르냐?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죠? 2번 과정이 있었죠. 3 이전에 이 과정에서 빛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필요로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필요로 하는 단계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1에서는 CO2를 공급하고 2에서는 광합성이 안 일어났어요. 분명 CO2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빛이 있는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1번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의 3과 달리 가의 3과 달리 나의 3에서 광합성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뭘 계속 공급하고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빛이 공급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 광합성을 빛을 필요로 하는 단계 그리고 CO2를 필요로 하는 단계 총 두 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둘 중에서는 어떤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빛을 필요로 하는 단계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 다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바로 명반응, 오늘 배우는 명반응이고요.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과정은 탄소 고정 반응 혹은 암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보면 빛이 있는데 광합성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반응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탄소 고정 반응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암반응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빛이 있으면 명반응이 일어나서 암반응의 재료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고정 반응 자체는 이 탄소 고정 반응이 빛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탄소 고정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명반응 결과물이 필요하거든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 결과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반응이 계속 일어나야만 탄소 고정 반응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빛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를 암반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반응부터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명반응부터 다루게 될 건데요. 지금 광합성 단원들은 선생님이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유는 실험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 속도가 좀 단축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좀 구체적으로 학습지에서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도록 시간 단축하는 스킬을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명반응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염록체의 틀라코이드 막에서 물의 광분해와 광인산화를 거쳐가지고 빛 에너지가 ATP와 NADPH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TP하고 NADPH가 후에 탄소 고정 반응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 고정 반응 전에 명반응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의 광분해인데요. 말 그대로 물을 빛을 이용해서 분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산소가 유래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거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선생님 얘기했어요. 힐의 실험부터 먼저 보면, 자, 실험 요약을 한번 볼게요. 자, 연목체 추출액과 산화제인 옥살산철 3를 섞어가지고 공기를 뺀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기를 뺐다는 얘기예요. 자, 공기를 빼고 밀폐시킨 후에 빛을 비추면 산소가 발생하고 옥살산철 3가 옥살산철 2로 환원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공기를 뺐다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체크 포인트 한번 봅시다. 자, 공기를 뺐다. 그러면 이 용기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고 옥살산철 3가 환원되면서 2로 되는 과정이죠. 이때는 물이 산화되면서 산소가 방출이 됐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에서 이 산소가 발생한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밑에 지금 두 식을 적어놨죠. 자, 이거는 생명체 외에서고요. 이건 생명체 내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을 분해할 때 이 옥산산철 3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 수용체를 우리는 NADP 플러스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험에서도 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생명체에서 이 옥살산철 3 역할을 하는 물질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루벤의 실험이 나옵니다. 좀 더 힐의 실험을 좀 보강을 하려고 한 실험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잖아요. 이것들을 공급을 할 건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산소 동위원소를 사용해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물에 산소의 동위원소를 이제 포함해 두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에 산소의 동위원소를 포함해 둔 상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로레라가 이제 광합성을 했겠죠. 그러면 물이 광분해가 일어났을 건데 기체를 분석해 보니 자, 가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견이 되었고요. 나에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물이 분해돼서 이 산소가 발생했다
얘기겠죠. 그래서 광합성 결과가 발생한 산소는 물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찾아낸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물의 광분해는요, 물을 이렇게 분해를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NADP 플러스가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보다는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가 물에서 유래했다라는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인산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지금 앞에서 인산화를 두 종류로 배웠거든요. 기질 수준 인산화와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를 배웠는데, 이 광합성에서는 광인산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인산화가 등장하면 ATP가 자동으로 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염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빛 에너지 이용해서 관계와 전자 전달계 화학 삼투를 통해서 결국에는 목적은 이 ATP를 합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관계. 그럼 이 관계가 뭐냐? 정의는 일단 연목소를 비롯한 광합성 색소들이 이 단백질들하고 결합해서 이루어오고 있는 하나의 복합체를 우리는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들이 있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얘들이 있는 곳에서 이 광인산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위치는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자, 이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반응 중심 색소하고 1차 전자 수용체로 구성되어 있는 반응 중심과 그리고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안테나 색소를 주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종류로는 이 반응 중심 색소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두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반응 중심 색소가 이제 파장이 700나노미터인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P700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관계 2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680나노미터인, 그래서 P68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다르고 이 두 가지가 관여하는 전자 흐름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밑에 전자 흐름을 보면서 또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자 흐름과 ATP 합성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건 비순환적 전자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비순환적이라는 거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떠난 애는 돌아오지 않아요. 자, 전자를 지금 관계 2부터 출발을 할 건데, 빛을 받게 되면 이 주변의 안테나 색소들에 의해서 반응 중심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받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자가 1차 전자 수용체로 이동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자의 에너지 수준이 지금 높아졌죠.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1차 전자 수용체를 거쳐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 가지고 관계 1로, 그러니까 관계 1으로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ATP가 여기서 생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관계 2에서는 지금 전자가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어 있는 전자 자리를 채워줘야 되겠죠. 이 전자를 채우는 게 바로 물의 광분해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채워주게 되고요. 그럼 여기 채워졌으니까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관계 1에서는 또 이때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온 에너지를 바탕으로 또 주변에서 전달해주는 빛 에너지를 바탕으로 또 여기에서도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1차 전자 수용체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전자 전달계를 통하게 되고요. 그 결과 NADPH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밑에 내용을 또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관계 2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 전달계하고 관계 1을 거쳐가지고 NADP 플러스에 전달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반응 중심 색소에서 방출된 전자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순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는 관계 1, 2 전부 다 관여를 하죠. 지금 2에서 시작해서 1도 지나가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방출해가지고 ATP 합성에 사용을 하고 NADPH하고 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산소 생성되는 건 바로 여기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산소가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전자를 처음으로 주는 애는 누가 주는 거죠? 처음 전자를 주는 애는 물이겠죠. 물 또는 뭐 H2O 적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는 애는
NADP 플러스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순환적 전자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순환적 전자 흐름은 말 그대로 순환적,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관계 1에, 이때는 관계 1입니다. 관계 1에 P700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 전달기에 거쳐가지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는 전자를 계속 채워주기 위해서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산소가 계속 발생이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굳이 그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NADP에서 전자를 주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돌아와 버리니까. 전자가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NADP 플러스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NADPH는 생성이 안 됩니다. 단순히 전자전달기를 통하면서 ATP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옆에 정리한 거 볼게요. 자, 관계 1에 P700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전달기를 거쳐서 또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관계 1만 관여를 하고요. 에너지 방출에서 ATP 합성을 이용합니다. 전자전달기를 통하면서. 자, 그렇지만 NADPH는 생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자도 자기가 떠났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빈자리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채우잖아요. 그러면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전자를 공급할 이유도 없죠. 자, 그래서 산소도 방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언제 일어나느냐? NADPH가 충분하고 단지 그냥 ATP만 생성이 필요한 경우에 이 순환적 전자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순환적 전자 흐름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광인산화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최종 목적지입니다. 바로 전자 흐름 그리고 광인산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단계인데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관계 2, 이를 통해서 이렇게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수소가 텔라코이드 내부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의 수소 이온의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pH는 숫자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수소 이온이 너무 많으니까 수소 이온을 밖으로 내보내는 확산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죠. 쓸 필요는 없고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얘가 ATP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학 삼투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 형성. 일단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 형성이 되어야 수소이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관계 2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 전달기에 거쳐서 관계 1으로 전달되는 이 전자 전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부 전자 운반체가 수소이온을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지금 에너지를 쓰면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능동수송합니다. 자, 그러면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 농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트로만보다 높아져서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고요. pH를 따지면 바깥쪽에는 pH가 오히려 높아질 거고 안에는 낮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가 스트로마보다 숫자로는 작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삼투에 의한 ATP의 형성. 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틸라코이드 내부에 있는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스트로마로 이제 확산될 거죠. 이때 확산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말 그대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합성 요소가 ATP를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pH 그리고 수소이온의 농도 이걸 연결시켜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빈칸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화학 삼투 비교하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 지금 예쁘게만 편집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쓰기에 이 칸이 질러져 있지 않아서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보는데 잘 구분하시라고 일단 좀 임의로 줄을 좀 질러놨습니다.
다음부터는 디자인에만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의 편의를 좀 더 고려를 하도록 할게요. 자, 빨리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화학삼투가 둘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화학삼투를 그러면 둘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물론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의 차이도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ATP가 합성되는 이 ATP 합성 요소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웠으니까 바로 기억이 나겠죠.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위치했고요. 자, 그리고 이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를 형성해주는 에너지의 원천은, 엽록체는 빛에너지를 받아서 이 빛에너지가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서 전자전달계를 이동하는 동안에 일어났었죠. 그죠?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이 호흡 기질, 물론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운 건 포도당이고요. 뭐 다른 단백질이라든지 지방들도 가능은 하죠. 자, 그리고 에너지 전환. 자, 그러면 이 에너지는 빛 에너지가, 그냥 E로 적을게요. 에너지를. 빛 에너지가 ATP 그리고 NADPH가 가지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원래 유기물, 즉 호흡 기질을 가지고 있던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를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전달할 때 이 수소이온의 운반 방향,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어디로 이동을 시키는가, 밖에 있던, 그러니까 즉 스트로마에 있던 수소이온을 틸라코이드 내부로 계속해서 능동 수송을 시켰죠. 자, 그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역시나 기질에 있던 수소이온을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수소이온이 확산되는 방향, 즉 위에 칸에 있는 내용과 반대로 적으면 되겠죠. 틸라코이드 내부에 이제 수소이온이 많잖아요. 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마로 이동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 뭐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해도 되죠. 기질로 다시 확산을 시키면서 ATP 합성 효소를 작동시켜 ATP를 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까지 해서 오늘 빈칸 채우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뒤에 문제가 꽤 많거든요. 문제 풀이 강의도 들으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빈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